거기까지 오늘 저 뒤편에 호르몬 항상성 좀 들어가 있고 이야기했던 대로 중간고사보다 개념이 좀 어렵고요. 우리 저번 주 것보다는 여러분 좀 논리적으로 사고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암기 좀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단골 출연자라고 맨날 늦어 빨리빨리 안 나죠. 사과할 뻔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먼저 항상 사고 정해서 항상성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야. 일정 수치로 유지하려는 성질. 우리 앞부분에 정리했지? 우리 뭐 있었나? 체온, 혈당, 그리고 혈액의 농도, 혈장 삼투압이라고 부를까? 조금 바쁘다 얘들아. 속도 좀 낼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야, 너 왜 늦어? 얘네한테 죄송해. 진짜 머리 아프지. 빨리 들어 앉아. 왜 타지 말고. 그래서 오늘 체온하고 혈당까지는 다 이야기할 거예요. 자, 얘는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 조절이 가능합니다. 신경, 호르몬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호르몬을 위주로 좀 배우겠지만 저번 주에 배웠던 신경들도 계속 인지해야 돼. 우리 저번 주 간단하게 복습해보자. 신경 크게 처음에 뭐랑 뭘로 나눴니? 구조적으로 따져봅시다. 크게 어떻게 나눴습니까? 크게? 중추와 말초로 나눴죠. 말초에서는요? 감각신경과 그렇지 구심성신경과 원심성신경, 운동신경. 여기 또 어디서 뭘 더 나눴어요? 운동에서 나눴지. 감각은 어차피 이 중추로 온다라는 거 외에 특별한 차이점 없으니까 운동에서 뭐랑 뭐로 나누니? 체성과 자율신경계에서 또 그치 자율에서 교부. 이거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이것도 같이 가져갈 거예요. 오늘 이건 저번 주에 배웠으니까 메뉴로 안 다루는 거고 오늘 호르몬 할 건데 다시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봐봅시다. 먼저 신경과 호르몬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한번 봐봅시다. 자, 먼저 속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신경은 속도가 빠른 편, 호르몬은 속도가 느린 편.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동 방식의 차이. 이동 방식의 차이. 우리 신경은 당연히 뉴런을 통해서 자극과 명령을 이동시키고요. 자, 호르몬은 실제 입자를 가지고 혈액을 따라 이동시킵니다. 혈액 속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입자를 녹여서 이동을 시킵니다. 자, 범위하고 범위. 신경은 범위가 좁고요. 호르몬은 넓습니다. 혈액 따라 온몸에 퍼지는 호르몬과 특정 지점을 타겟으로 해서 가는 신경은 범위가 차이가 난다. 자, 그 다음 지속 시간에도 차이가 난다. 호르몬은 굉장히 긴 편이고요. 신경은 짧은 편입니다. 자, 이때 우리 호르몬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내분비샘에서 생성이 되고 혈액 따라 이동한다. 내분비샘 생성되고요. 혈액 따라서 이동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분비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비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때 그림 한번 살펴봅시다. 내분비샘이라고 하면 대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세포들이 있어. 내분비샘 혹은 내분비세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주변에 혈관이 돌아다녀요. 혈관이 이렇게 주변에 흐르고 있어요. 자, 연결 안 돼 있습니다. 연결 안 돼 있어요. 애가 호르몬을 뽕 하고 만들어내면 이 호르몬이 점점 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 자, 이게 내분비샘입니다. 내분비샘. 자, 이거랑 이제 대조되는 개념이 외분비
외분비샘인데 외분비샘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세포들이요 이런 특정 구역을 둘러싼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이게 다 외분비샘 혹은 외분비세포라고도 부른다. 자, 근데 얘는 여기 밑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비관이라고 부릅니다. 분비관. 되니? 자, 그럼 이 외분비샘이 물질을 만들어내면 이 물질이요 여기 관 따라서 쭉 간단 말이지. 따라서 분비관의 유무에 따라서 이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구분할 수가 있다. 이때 조금 헷갈려하는 게 이거예요. 혈관이 그럼 분비관인가요? 아니야. 분비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혈관 따라 이동한다 그래. 얘는 분비관 취급을 안 해. 셈하고 이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럼 이런 물질들이 누가 있는가 하고 볼까요? 이런 물질들, 땀, 침, 젖 이런 애들이 외분비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땀샘, 침샘, 젖샘 이런 애들은 외분비 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애들이 있다.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 하나 살펴볼까요? 좀 여기. 자, 우리 몸에 그럼 내분비샘은 어디 있고 외분비샘은 어디 있나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가 있다면 내분비샘이 있는 것이고, 우리 요것도 안 써줬네, 그치? 요거 외에도 효소 이런 애들 효소들이네. 그래서 뭐 땀, 침, 젖, 효소 이런 걸 분비하는 장소가 있다면 외분비샘이 존재하는 것이지. 자, 그럼 이자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우리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 뭐 있었습니까? 뭐 있었니? 그치, 인슐린은 근데 뭐야? 인슐린 뭐야? 소화. 인슐린 소화야? 인슐린 뭐 하는 거니? 혈당을 떨어뜨리는 뭐예요?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잖아. 그럼 얘는 내분비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분비샘이 존재하죠. 자, 그리고 우리 앞부분에서 더 배웠었는데 이 이자에서는요, 이자 속에 우리 라이페이스라던가 혹은 아밀레이즈 같은 소화 효소도 분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얘는 소화 효소도 분비한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외분비샘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의 기관에 내분비샘, 외분비샘으로 절대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분비한 물질에 따라 내분비샘이 있을 수 있고 외분비샘이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있을 수도 있다. 좀 좁으니까 위로 넘어가서 써줍시다. 자, 두 번째 호르몬은요 표적이 존재합니다. 표적이 존재해요. 근데 조금 유의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앞부분에서 다뤘던 거죠. 인슐린은 간에 가서 작용을 한단 말이지. 근데 표적이 아닌 곳에도 도달은 합니다. 도달은 해요. 그러나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도달은 가능하나 작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게 바로 그 수용체라고 하는 개념 때문인데 우리 앞부분에서 이형 강요할 때 제가 수용체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었거든요. 어떤 물질을 받아들이는 장소를 수용체라고 하는데 호르몬마다 수용체가 특정 장소에만 박혀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도달은 가능해. 왜? 혈액 따라가거든. 온몸 따라 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도달하더라도 수용체가 없는 장소에는 작용하지 못한다. 자, 그럼 오늘 이 내분비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항상성에 중요한 얘기 하나 빼놨네. 소리. 한 줄 빼놨네. 자, 항상성에 아주 중요한 얘기. 최고 중수. 최고 중수. 시상합. 우리 내분비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사람 한 명 또 들어와 줘야겠지. 간단하게 봅시다. 자, 일단 우리 뇌 중에서도요, 이 항상성과 관련된 최고 중수는 시나하부라고 했으니까 뇌 중에서도 간뇌가 들어와야겠지. 간뇌를 대략 이 정도로 표시해 줍시다. 좀 크게 그릴게요. 물론 이 밑에 중간뇌 있고 뇌도 있고 연수 있고 하겠지.
자, 요 밑에 부분 우리가 다 시상하부라고 부르죠. 시상하부. 자, 그리고 여기 밑에 구슬 두 개 이거 뭐라 불러? 이거? 뇌하수체라고 불렀죠. 우리 얼굴 쪽에 있는 구슬은 뇌하수체, 전역. 우리 뒤통수 쪽은 후엽 이렇게 불러. 원래는 세 개예요. 사람 세 개가 가져요. 가운데 중력이 있는데 커가면서 퇴화돼가지고 우리가 다루지 않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우리 목에도 호르몬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 하나 있다. 나비 모양으로 생긴 갑상샘 호르몬. 이 갑상샘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가 더 있어. 이렇게 둘러싸고. 이건 부갑상샘이라고. 자, 그다음 요 밑에 콩팥. 콩팥은 별로 안 중요하고 콩팥 뒤에요. 콩팥 뒤에 이렇게 모자처럼 씌워져 있는 부분이 있어. 이거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니? 부시입니다. 그리고 콩팥 앞쪽에 넙대대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이자도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생식샘이 분포하는 정소, 난소 이런 장소로 남성, 여성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다. 그치? 칠판 심장내는 우리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분합시다. 표처럼 만들어서 좀 크게 가져갑시다. 먼저 분비 장소 적당히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정도만. 첫 번째 네 칸 쓰겠습니다. 네 칸. 시상하부입니다. 다음 칸 줘야지. 호르몬 이름이 좀 기니까 칸 좀 많이 주자. 자, 이게 사실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부실해요. 이 실용 교재들 대부분 좀 부실한 편이고 학교마다 또 다루는 내용도 다르고요. 너무 다양하니까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정리는 해드릴게. 근데 싸그리 다 외우지는 않을 거고 일단 정리는 해놓고요. 학교에서 특수하게 다루는 거 있으면 제가 중요한 건 별표 해드릴 텐데 별표 안 돼 있더라도 학교 수업 꼭 들으시고 거기서 중요하게 다룬 거 있으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생장 호르몬.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호르몬의 명령 구조를 보면 되거든요. 결국 이 감지는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전부 시상하부에서 출발한다고 했지. 그럼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릴 거란 말이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해봅시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아주 중요한 호르몬 중에 티록신이라고 기억나나요? 티록신? 우리 이따 적을까요?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이 간에 작용해가지고요. 세포호흡을 빠르게 해서 체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 시상하부에 체온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야 티록신 좀 만들어 라는 명령을 보낼 거란 말이야. 근데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만들기 때문에 시상하부에서 직접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야. 그럼 시상하부에서요 티록신을 만들 수 있는 갑상샘한테 명령을 내린단 말이지. 이것 좀 만들어라 라고 하고. 이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신경과 호르몬이 있단 말이야. 신경과 호르몬이 있어. 그럼 얘는 호르몬 계열의 명령 경로를 따르거든요. 이따 정리해 줄 거야. 시상하부에서 갑상샘한테 티록신 좀 만들어 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을 또 보내는 거야. 그럼 티록신하고 이 명령하는 호르몬 역할이 다르죠.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보면 호르몬은 명령하는 호르몬과 실제로 일하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야. 대충 느낌이 오니? 그럼 시상하부는 명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일까? 일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소일까? 그렇지, 주로 명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겠죠. 왜? 최고 중추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요 생장 호르몬 이름 볼래? 생장 호르몬은 일하는 호르몬 같아요? 명령하는 호르몬 같아요? 일하는 호르몬 같지. 왜? 실제로 몸의 크기를 키우는 것 같잖아. 이걸 만드는 게 아니라
생장 호르몬 좀 많이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을 만드는 거야.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생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해. 생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생장, 우리 영어로 어떻게 써? 생장. 그로스라고 쓰죠. 그로스라고 쓰잖아. 생장 호르몬을 방출한다라고 해서 생장 호르몬은 이제 그로스 호르몬 이렇게 쓰겠죠. 이거를 방출한다라고 해서 릴리징 호르몬이라고 써. 그래서 줄여서 GRH라고 써요. 이름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이렇게 줄여서 쓸 수 있다. 그치? 자, 다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N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해놓을게요. 자, N은 봐봐. 갑상샘에서 만드는 호르몬 두 개 있는데 우리 그 중에 티록신 메인으로 다룰 거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뭐냐면 야 티록신 좀 만들어라 라고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거야. 이거는 명령 호르몬이지. 근데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어디서 만드냐면요. 전엽에서 만들어요. 그럼 시상하부에서 전엽한테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좀 만들어서 갑상샘 자극시켜서 티록신 좀 더 만들게 해 라는 이중 명령 체계를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것조차 명령 계열의 호르몬인데 이걸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 어렵지 말이.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얘는 이름이 길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야. 얘는 TRH라고 해요.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이제 갑상샘 만드는 호르몬 이름에 따라서 티록신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인데 그걸 릴리징하는 호르몬이다. 자, 표적도 한번 갖다 놓을게요. 근데 얘는 다행히요. 표적이 전부 다 전혀돼요. 그다음 부신, 덧질, 자극 호르몬. 부신, 덧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대. 이거를 방출시키는 호르몬이야. 얘는 CRH. CRH. 이제 부신, 덧질에서 이따 이야기할 건데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계열의 호르몬들을 만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자, 그다음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있어요. 요거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이름 정도만. 이런 게 있구나. 표적은 다행히 다 전엽입니다. 자, 우리 기능 볼까요? 기능 하기 전에 여기 밑에 채우고 쓰자. 근데 얘네가 다 표적이 전엽이니까 그 다음은 전엽으로 가지면 좋겠다. 그 전엽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얘네가 결국 다 하는 일이 뭐냐면 전엽에서 어떤 호르몬을 만들 텐데 그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었거든요. 자, 외우기 쉽게 이 뒤에 방출 호르몬 다 잘라버리면 그대로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전엽에서 분비하는 네 종류의 호르몬은요. 시상하부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에서 방출 호르몬만 빼주면 돼. 네? 이 앞에 걸 방출하게 하는 호르몬이 전엽에 가서 작용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대로 떼우면 돼. 생장 호르몬. GH라고 씁니다. 자, 이 밑에도 마찬가지.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는 영어 이름 외워줘야 돼. TSH. TSH. 외워줘야 돼. TSH. 이렇게. 자, 그 다음 부신, 덧질, 자극 호르몬. 얘는
ACTH라고 써줍니다. 굳이 영어 이름 안 해도 돼. 그다음 뭐 생식생 자극 호르몬. 자, 먼저 생장 호르몬을 타겟 볼까요? 얘는 온몸. 혹은 뭐 여러 기관 이렇게도 써줘요. 선생님 표적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표적이 꼭 기관의 레벨일 필요는 없는 거야. 결국 생명체 기본 단위는 세포거든요. 세포에 수용체가 있냐 없냐 이야기거든. 근데 대부분의 세포에는 생장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거야. 왜? 우리 몸의 생장은 온몸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흔해 빠진 수용체를 달고 있는 거예요.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 친구의 표적은 당연히 이름 보면 알 수 있죠. 어딥니까? 갑상샘이겠지. 이제 자,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당연히 부신거칠이겠죠. 자, 생식샘 자극 호르몬 당연히 자극 지점이 생식샘일 겁니다. 정소나 난소. 그죠? 네. 자, 그 밑에 두 줄. 갑상샘. 자, 갑상샘은 두 개. 이 중에 위에 게 더 중요해. 위에 게. 티록신. 티록신은 표적이 간. 자, N은 세포 호흡을 촉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세포는 뭐 물질 대사니까 물질 대사 촉진한다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즉 체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럼 이걸 갖고 위에 얘랑 연관된 놈들의 기능을 역으로 추론해보자. 그러니까 따로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연결된 애들끼리 같이 외워주면 좋아. 애도 별표 하나. 자, 얘는 세포 촉진한다고 해서 그러면 역으로 TSH는 갑상샘 자극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한다 했다. 요거랑 관계된 거 위에 TRH 있었죠? 얘는 TSH의 분비를. 그죠? 연결된 애들끼리 같이 좀 봐보자. 나머지도 채울게요. 이따가 또 연결된 애들 나오면. 여기는 해놓을까? 생장 호르몬은 생장이겠지? 생장 호르몬 방치 호르몬. 생장 호르몬 우리 GH라고 불러. GH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로스 호르몬. 자, 갑상선에서 분비한 두 번째 호르몬 칼시토닌이야. 칼시토닌. 자, 얘는 독자적으로 출제될 일은 거의 없고요. 이따가 이 항상성 조절하는 방식 중에 예시로 등장할 거예요. 예시로. 자, 얘는 여러 기관에 가서 작용합니다. 여러 기관에 가서 작용. 자, 역할은 뭐냐? CA+ 칼슘 이온의 농도를 줄이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칼슘 이온이라고 하면 다양한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데 너네가 들어갔을 만한 게 자극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온이었어요. 메인으로 다른 이온은 당연히 아니죠. Na+하고 K+가 메인이었으니까. 근데 CA+도 자극 정도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정도를 이야기했었거든. 그 농도를 조절한다. 여기 밑에는 한 줄만 쓸게. 부갑상샘. 자, 여기서는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여러 기관입니다. 기능은요, CA+의 농도를 증가시켜 줍니다. 즉, 이 둘은 서로 반대의 작용을 수행합니다. 이건 이따가 길항작용이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자, 아까 칼시톤이 독자적으로 출제가 안 된다고 한 게 A 역할을 막 따로따로 묻는다기보다는요, 대부분의 문제는
요 둘이 기량작용이 내시로서 등장합니다. 자, 그럼 부신으로 한번 가볼까? 부신 겉젤. 자, 두 칸. 자, 부신 겉젤은 코르티코이드예요. 부신 겉젤 코르티코이드. 자, 먼저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합니다. N은 이제 주로 간이 메인 타겟인데 여러 기관에 가서 작용은 가능합니다. 자, 잘은 모르겠는데요. 당질, 당하고 상관이 있어요. 혈당하고 상관이 있는 호르몬이고요. 얘는 혈당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N은 타겟이 콩팥이에요. 나 후엽을 안 했구나. 바보가. 뭔가 허전하더라. 자, 콩팥에서 Na 플러스의 제흡수를 축진한다. 소변으로 Na 플러스가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요. 밑에 한 줄 썼어요. 요걸 갖고 위에도 추론이 가능해. 부신 겉질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코르티코이드를 만든대요. 그럼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하겠지. 어떤 코르티코이드인가요? 둘 다.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 다음 부신 속질. 자, 하나. 에피네프린. 아주 중요한 친구예요. 자, N은 표적을 간으로 삼는다. 자, N은 주요 역할이 이제 몸의 체온, 혈당, 혈압 이런 애들을 높임에 따라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다음 이자의 베타 세포, 알파 먼저 하자. 알파 세포. 자, 이자에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효소와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된 장소와 효소가 분비된 장소가 구분되어 있고요. 호르몬이 분비된 장소를 랑게르한스 섬 혹은 이자섬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세포가 두 종류가 있다. 자, 먼저 알파 세포, 글루카곤, 타겟 단, 혈당 증가. 혈당 증가하는 호르몬 3개 나왔네요. 당코코,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글루카곤도 별표. 중요한 호르몬. 자, 그 다음 이자의 베타 세포. 자, 베타 세포, 인슐린. 이거 이름들이 헷갈려 하는데 뭐 외우기 어렵진 않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알파, 리을 받침이 있으니까 알파 세포, 글루카곤 해가지고 외웠거든. 베타는 인슐린 남은 거 하면 되니까. 자, 얘는 간,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됐죠? 왜 이렇게 좁지? 하늘 잘못 썼네. 마지막 하나만 더 쓸게. 우리 아까 후엽을 안 해가지고. 자, 후엽에서는 항인용 호르몬. 별표 하나 쓸게. 항인용 호르몬. 자, 우리 표적은 콩팥. 자, 항인효 먹는데 인효 소변 양을 줄이는 호르몬이다. 자, 소변 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이고요.
우리 몸에 이 오줌으로 물이 나가는 걸 막는다고. 그래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채워주시면 되고요. 뭐 정수는 안 손 안 적었네. 빈칸이나 채워볼까? 생식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해서요. 잘 안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이 다 이름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수에서 주로 분비되는 이 남성성을 띠게 하는 호르몬이 뭡니까? 테스토스테론. 이건 이름 아니까 굳이 안 적어놓을게. 여성하고 상관 있는 호르몬은요? 에스트로겐. 남자만 테스토스테론 갖는 거 아니야. 둘 다 갖는데요. 이게 좀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테스토스테론의 주요 분비 장소는 정소가 맞는데 난소에서도 만들어져요. 역으로 에스트로겐 역시 정소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성호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그다음 간혹 나오는 프로게스테론, 요거는 이제 임신하고 상관 있는 성호 호르몬이고, 그다음 뭐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전구체 물질 같은 것도 있고 한데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정도만 기억하자. 얘는 굳이 기능 안 써도 됐을까? HTH 분비를 촉진한다. 얘는 생식된 자극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이렇게 들어가겠네. 여기 있는 것 정도 위주로 외우시고 이야기한 대로 학교에서 뭔가 더 해줬다 싶으면 그것까지 하셔야 된다. 뭐가 나올진 나도 모른다. 넌 학교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된다. 필기는 해야 된다. 자, 그럼 이때 이 항상성의 조절 경로에 대해서 따져봅시다. 항상성 조절 경로. 자, 우리가 호르몬 메인으로 배우니까 호르몬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자,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상하부로부터 출발해서 좀 잘 보이게 제가 펜으로 한번 써볼게. 자, 자율신경계가 들어가는 경우. 자율신경계가 들어가는 경우. 자율신경계 하면 뭐랑 뭐예요? 교감과 부교감이 있지. 근데 얘는 자율 중에서도요 교감신경만 쓰는 경우. 교감신경만 쓰는 경우.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혈관 수축과 이완을 담당합니다. 이거 뒷판에 좀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동배야, 여기 개념 복잡하다. 절대 아니다. 자, 그럼 얘는 호르몬이 애초에 관여하지 않는 계열의 조절 방식들이라고. 오케이, 됐나? 자, 호르몬 관여 안 하는 거 먼저 볼게. 자, 두 번째, 시상하부에서요 때려요. 명령을 내려. 근데 이번에 뭘로 내릴 거냐면 자율신경이 아니라요 연합 뉴런으로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하면 조금 그래도 좀 쉽거든요. 연합 뉴런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 뉴런 뭘 구성하죠? 그치? 그럼 얘는 시상하부에서 출발해서 다음 도착지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야? 중추에 있다는 이야기지. 결국 연합 뉴런으로 명령을 내린다는 거니까. 자, 어디 때리냐면요 후엽 때려요. 후엽을 때려. 후엽. 왜 후엽 가깝잖아. 시상하부 바로 밑에 있잖아요. 연합 뉴런 연결이 돼 있단 말이지. 자, 그리고요 이 후엽 다음에 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어. 두 종류 있는데 제가 하나만 적었어요. ADH. 그럼 얘는 콩팥으로 가서 작용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연합 뉴런과 호르몬을 섞어서 명령하는 경로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연합 뉴런 말고 자율신경하고 호르몬을 섞어서 또 명령을 내려봅시다. 자, 시상하부에서 출발해서요. 자, 이번에는 자율로 이동할 겁니다. 자율로 갈까요? 자, 자율신경계의 명령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럼 명령을 받아서 이제 뭘 분비할 거냐면 호르몬 분비할 건데요. 자율신경계의 명령을 받아 분비하는 호르몬은 세 종류예요. 에피네프린, 인슐린,
글루카곤, 혈당 조절과 상관 있는 세 종류의 호르몬은 자율신경의 명령을 받는다. 그럼 하나씩 봅시다. 에피네프린이라고 한다면 이자겠죠, 이자. 에피네프린 아니고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으로 따진다면 에피네프린이냐면 부신 속질. 맞아? 부신 속질. 부속 이렇게 적을게. 그럼 얘네는 간으로 간단 말이야. 네? 자, 그럼 이자나 부신 속질에서 분비된 이 호르몬들이 있겠죠. 이 호르몬들. 이자라면 인슐린, 글루카곤, 부신 속질이라면 에피네프린. 요렇게 명령을 내린다고. 됐나? 사실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따져야 돼. 왜 자율신경 내에서도 뭐랑 뭘로 따져야 돼요? 교감과 부교감으로 따져야 되지. 이 중에 혈당을 높이는 건 교감신경의 명령이니까 부교감신경의 명령일까? 잘 생각해봐. 혈당을 높이는 거 몸을 어떤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야? 좀 흥분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얘는 교감도 들어오고 부교감도 들어오는데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촉진되고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인슐린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거 이따가 다 하나하나 따로 할 거야. 지금은 큰 틀에서 보는 거야. 자, 네 번째 시상하고. 그럼 뉴런 없이 그냥 호르몬만 쓰는 명령은 없나요? 있지? 여기 있잖아, 여기. 시상하부에서 명령 호르몬 쭉 요 계열들 들어오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호르몬 들어온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TRH 혹은 뭐 CRH 요런 애들. 자, 요 둘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TRH나 CRH의 타겟은 둘 다 전엽이거든, 전엽. 그죠? 그럼 전엽에서는 TSH하고 ACTH를 분비한단 말이지. 아니? 자, 이 윗길은 윗길대로 가는 거야. TRH에 의해 TSH의 분비가 촉진됐고 CRH에 의해 ACTH의 분비가 촉진된 상황이지. 자, 그럼 먼저 윗길 먼저 보자. TRH 이게 전엽을 때려서 TSH 좀 만들어. 그럼 전엽에서 TSH 내보내가지고 갑상샘으로 가겠죠. 그래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게 할 거고, ACTH라면 부신 속질로 이동을 할 거야. 부신 속질로. 그럼 이 이후에 N에는 다시 뭘 만드는가? 티록신이라든가 여기서는 코르티코이드 계열의 호르몬. 요게 미안해. 속질이야. 덧질이지. 부신 덧질. 그래서 이 친구들이 둘 다 간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조절됩니다. 근데 이게 착각한 애들이 있어. 이걸 보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경로가 있구나. 이게 아니고 얘들아,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가 이걸 다 외워야 돼. 하나하나 외워야 돼서 어렵다고 하는 거야. 디테일하게 외워야 된다고. 예를 들면 에피네프린은 어떤 조절 경로를 받았는가? 에피네프린은 시상하부에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부신 속질이 자극을 받아서 에피네프린 분비가 촉진됐다. 이런 식으로. 되니? 자, 이번에 오케이, 이동 방식은 알겠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조절을 하는가요? 이야기를 해봅시다. 항상성 조절 기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가지 있고요. 첫 번째는 아주 유명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음성 피드백. 자, 이 음성 피드백은 뭐냐면 어떤 조절 과정이 일어나서요. 결과값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결과값이요. 원인에 해당하는 호르몬의 분비나 신경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억제한다. 이게 보통 이렇게 써지는데 의미는 이런 거야. 뭐가 분비가 됐든 신경이 뭐 했든 간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럼 그 결과가요.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줬던 원인, 그러니까 호르몬 분비나 신경의 작용을 억제해버린다고. 이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그래. 자, 먼저 큰 예시 봐야 돼요. 큰 예시. 자, 먼저 티록신 분비 조절. 즉 체온 조절과 관계된 이야기. 자,
또 우리 인슐린 분비 조절. 또 글루카곤 분비 조절. 그래서 이 대부분의 호르몬들은요 분비량이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티록신 분비 조절과 관계된 거니까 티록신으로 한번 가보자. 자, 티록신 분비가 되려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여기 와야지. 시상하부. 자, 요거는 시험에 그냥 100% 나온다고 보면 돼. 시상하부에서 출발. 자, 여기서 뭘 만드나? TRH. 그럼 최고 명령 호르몬은요 뒤에가 RH로 끝나요. 최고 명령 호르몬 뒤에가 RH로 끝나. 자, 그럼 이게 전엽으로 간단 말이야. 전엽. 전엽에서는요 SH, TSH를 분비하게 된다. 그럼 이게 갑상샘으로 가서 티록신을 만들어서 이걸로 간을 자극하게 되죠. 이런 명령 경로를 따르고 있었죠. 자, 이때 티록신의 기능은요 간에 가서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서 체온을 높인다도 있지만 이것도 있지만 역으로 반대로 돌아요. 이렇게 돌아. 전엽과요 시상하부로 이동합니다. 뭐 하냐면 이 티록신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야. TRH나 TSH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게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티록신이 좋은 물질이냐 나쁜 물질이냐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죠. 세포를 촉진하는 현상은요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을 빨리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로 많이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추워 그럼 세포 빨리 해야지. 근데 더운데 세포 많이 하면 안 되죠. 더 더워지고요 괜히 쓸데없이 포도당만 축내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런 경우가 보통 체온이 낮을 때 작용하는 방식인데 체온이 낮아서요 갑상샘에서 이런 명령들을 받아 쭉 체온을 높였으면 어느 정도가 되면 티록신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걸 누가 하냐면 티록신이 가서 하는 거예요. 티록신 가가지고 이것 좀 보셔. 우리 이렇게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만들라고 좀 하세요. 이렇게 전엽과 시상하부에 가서 TRH와 TSH 분비를 막아버린다고. 지금 내 개수 안 보이요? 당신네들 명령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만 좀 만들라고 명령 좀 내려.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런 식의 음성 피드백이 일어난다는 걸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약간 응용해 봅시다. 자, 봐봐. 내가 이 정상이나 시상하부에 분비하는 장소가 파괴된 사람하고요. 전엽이 파괴된 사람하고 갑상샘이 파괴된 사람을 비교를 해봅시다. 진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자, 각 호르몬의 농도를 볼 거야. 표처럼 간단하게 만들어서 TRH, TSH, 티록신.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상 농도니까요. 그냥 점 하나씩 찍어 놓겠습니다. 얘는 그냥 대조군인 거지, 대조군. 자, 그럼 이 환자들 한번 따져보자. 자, 요거 한 번만 깨우치면 어렵지 않아? 자, 시상하부가 파괴되면 파괴된 곳 먼저 보세요. 파괴된 곳 먼저 봐. 여기.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뭘 못 만들죠? TRH를 못 만들지. 그 TRH는 못 만든단 말이야. 그지? 그럼 TRH를 못 만들었으니까 TSH도 못 만들겠죠. 티록신도요? 못 만들 거야. 됐어? 봐봐. 티록신이 못 만들어지면 음성 피드백, TRH, TSH의 분비 억제를 안 하죠. 그럼 시상하부나 전엽은 억제 신호를 안 받았기 때문에 TRH나 TSH를 만들려고 시도는 할 거예요. 근데 못 만들지. 왜? 결국 시상하부가 파괴되어 있으니까. 이 파트를 잘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이걸 말로 해서요
순서를 봐야 돼. 순서. 어디서부터 일어났는가를 봐야 돼. 이게 절대적인 비교값들이 아니거든요. 순서를 봐야 돼. 얘도 마찬가지. 전엽하겠잖아. 그럼 전엽부터 봐야 된다고. 그럼 TSH가 안 만들어지겠지. 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티록신도 못 만들어지겠지? 맞아? 그럼 TRH는요? 어때? 많이 만들어지겠죠. 왜? 음성 피드백이 안 일어나. 이유는 두 개일 거야. 왜 두 개라고 할까요? 내가? 첫 번째는 음성 피드백이 안 일어난다. TRH 만들지 마! 라는 신호를 못 보내. 티록신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뭘까? 티록신의 역할이 뭐죠? 뭐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티록신이 안 만들어져. 그럼 체온이 낮잖아. 그럼 우리 몸에서는 무슨 신호를 보내? 티록신을 만들라는 신호. 그 신호의 출발점이 TRH잖아. 그러니까 정상인보다 높다가 돼야지. 무슨 말이 되니? 두 가지 이유라. 음성 피드백 안 일어난다. 그리고 체온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이걸 해석을 내가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런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얘는 TRH 많은데 왜 TSH가 저거 이러고 있다고? 시작점부터 봐야 된다고. 시작점. 여기부터 보는 거야. 여기부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갑상선 파괴됐네. 티록신이 안 만들어졌네요. 그럼 TRH와 TSH 분비량은 둘 다 높아야 된다고. 음성 피드백 안 일어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록신 양이 적으니까 체온이 안 오르기 때문에. 되냐? 조금 좁으니까 이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조절기자 길항작용입니다. 자, 이 용어를 잘 봐. 두 개의 요소가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거야. 자, 음성 피드백은 호르몬 독자적으로 단일 호르몬이 스스로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티록신은 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덜 만들어야 되니까 지가 이걸 억제하면서 분비량을 낮춰서 이 호르몬 하나의 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야. 물론 이제 상위 호르몬도 변화가 있는 거지만 근데 애초에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한 거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반대작용하는 거 뭐 있을까? 우리?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죠. 인슐린과 글루카곤. 의 기능은 길항작용이죠. 잘 봐봐 얘들아. 인슐린의 분비량이 조절되는 기작은 뭡니까? 인슐린의 분비량이 조절되는 기작은 뭘까? 이건 음성 피드백이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이 낮아지겠죠. 그럼 인슐린 분비량이 다시 어떻게 될까? 줄어들 거 아니야. 인슐린 하나 스스로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건 음성 피드백 방식인 거라고. 근데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하면 어떻게 작용하냐라고 하면 인슐린 혈당을 낮추고 글루카곤 높이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길항작용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 인슐린이 길항작용한다라고 하면 또라이지. 인슐린과 반대가 되는 글루카곤과 같이 길항작용을 한다가 돼야죠. 자, 또 이건 혈당에 대한 이야기. 혈당 조절 과정에서는 크게 보면 둘 다 관여하는 거예요. 길항작용, 스스로의 분비량 조절은 음성 피드백. 또 뭐 떠오르니? 교감과 부교감. 이것도 길항작용이죠. 교감은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고요. 부교감은 몸을 안정된 상태로 만들고 있지. 뭐 디테일한 기능도 반대였죠. 뭐 동공 크기 확대, 축소 뭐 이런 것들. 또 한 찾아봐. 표에서 뭐 있어요? 칼시토닌과 파라토닌 CA 플러스의 농도값을 조절하는 거. 됐나? 자, 이때 주의할 건 있어.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체온 조절이라고 하는 건 길항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거 엄청 틀린다. 엄청 틀려. 이거 엄청 틀려. 그러니까 체온하고 혈당은 좀 다른데 혈당 길항작용이 꼭 필요해요.
필요해? 자, 왜 꼭 필요한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내가 혈당이 높아지는 건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언제 혈당이 높아지지? 밥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건요, 주로? 뭐 운동하거나 공부하거나 공복이 심해지거나, 맞아? 즉, 내 혈당은요, 특정 요소에 의해서 높아지기도 하고, 외부 조건에 의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조건이잖아? 그럼 높아지면 빨리 어떻게 해버려야 돼? 낮춰야 되는 거고요. 낮아지면요, 빨리 높여야 되는 거지. 근데 체온은 좀 달라.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 밖에 나갔다고 해볼까요? 그럼 대부분의 날에서, 우리 체온은 날씨가 어쨌든 보통 몇 도를 유지하려고 해? 36.5도를 유지하려고 하지.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이것도 이따 이야기할 건데. 근데 외부 기온은요, 보통 내 체온보다는 어때? 낮지. 좀 더운 날이어도 낮죠. 밖에가 막 미쳐 돌아가지고 기온이 40도가 되는 날이 아니면 보통 낮잖아. 그럼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 체온과 외부 온도만 비교해보면 내 체온이 높잖아요. 그럼 열을 어떻게 하죠? 열을 어떻게 하지? 방출하고 있는 거야. 이것만 놓고 보자고. 내가 사람인 걸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럼 내 체온은 어떻게 해야 돼? 낮아져. 근데 실제로 낮아지냐? 안 낮아지지. 내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체온이 낮아졌었어야 되겠지. 맞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온은 기본적으로 뺏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는 기장만 안 하더라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좀 어렵죠? 체온을 높이는 기장은 당연히 있겠지. 추운 날은 있을 테니까. 보통 기온 낮으니까. 근데 높이는 걸 안 하는 것만으로도요, 외부에 뺏기기 때문에 체온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온을 높이는 호르몬인 티록신은 필요하지만 낮추는 호르몬은 진화론적으로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티록신을 안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안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돼? 기본적으로 뺏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뭐 비유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핸드폰 배터리와 같은 개념인 거야.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충전기를 꽂으면 되지. 배터리 날리고 싶으면요, 충전기를 빼놓기만 하면 되잖아. 배터리 낮추는 물질이 있나? 그건 아니란 말이지. 이런 비슷한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낮추는 기장은 필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기량작용이 없다고요, 체온 조절은. 이해되냐? 이 정도로 놓고 요거 하나 잠깐만, 학교가 요건 좀 다룰만 하겠다. 이거 음성 피드백 밑에 한 줄만 더 적어놓을게. 반대되는 작용이 있어서 어려운 건 아니야. 양성 피드백이라고 해서. 이 양성 피드백은 이제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한 건데요. 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거든. 근데 이 옥시토신이 어디로 가냐면 자궁으로 가요. 그래서 자궁을 수축시키는 기능을 수행해. 얘는 항상성과는 사실 거리가 좀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자궁이 수축이 됐어. 옥시토신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궁 수축한데 후엽에서 분비돼가지고. 근데 수축을 했어요. 그럼 옥시토신 분비를 어떻게 할까요? 항상성 조절이라면 다시 줄이겠지. 분비됐으면 다시 줄여서 원래 상태로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자궁 수축된 현상이요, 다시 분비를 촉진해. 이게 양성 피드백인 거야. 그러니까 이 목적은 자궁을 일정한 크기로 유지시킨다가 아니에요. 계속 줄이겠다는 거야. 왜일까요? 그래야 애가 그렇지, 이건 출산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됐나? 그래서 뭘 일정한 상태로 만든다고는 좀 다른 거예요. 꼭 음성 피드백만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거지.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는 현상도 있기는 하구나. 됐냐?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씩 합시다. 자, 총 3개 있고요. 체온 먼저 해봅시다. 체온입니다. 이게 진짜 깊게 들어가면 조금만 문제에 꼬아서 내잖아요. 이 유전보다 오답률이 높아질 수가 있는 파트야. 꽤나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인 거거든. 체온 조절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 괜찮아? 깨진 거 아니야? 자,
일단 이 체온이든 혈당이든 뭐 혈장 삼투압이는 감지하는 중추는 어디라고 했어요? 전부 다 어디입니까? 시상 하부야. 그러니까 시상 안 돼. 시상 하부예요. 시상 하부. 시상 하부에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그치, 춥다거나 덥다라거나 이걸 인지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이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준은 절대 36.5도가 아니에요. 기준은 몇 도인가요? 절대적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야. 정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보통 온도치 이 정해놓은 기준 온도는요. 보통 36.5도기는 해. 그때가 단백질 변성이 적은 온도니까. 근데 정해놓은 온도가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라고 불러요. 시상하부에서 정해놓은 값이야. 자, 제가 비유 좀 할게요. 저 뒤에는 에어컨, 히터 기능도 된다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리모컨으로 온도를 띡띡띡 해서 정해놓는 거야. 예를 들면 22도로. 근데 지금 실제 이 교실의 온도가 23도라고 해보자. 그럼 저기선 에어컨이 켜질까요? 히터가 켜질까요? 에어컨이 켜지겠지. 왜? 지금 덥다고 인식할 거거든. 주변 온도. 그러니까 시상하부 주변에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시상하부에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요. 이때는 덥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춥다고 인식하지. 자, 이 설정 온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표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도가 정상이야 라고 인지하는 온도예요. 난 23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온도가 22도야? 아, 그럼 좀 춥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 올리려고 하겠죠. 올리려고 하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북극이에요. 가가지고 완전 그 프리한 차림으로 있어볼게. 뭐 반바지에다가 나시 정도만 입고 있어봅시다. 그러면 일단 설정 온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안 변해요. 보통 약물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 안 변, 이상한 약들이 아니야. 발열제, 해열제 이런 약들이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안 변해. 그래서요, 내 몸에서 시상하부 온도, 이게 일반적으로는 체온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몸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아 추워 라고 느끼겠지. 그럼 몸에서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높이려고 한다. 근데 내가 남극에 빨가벗고 서 있는데 내 체온이 40도가 될까? 아니죠. 실제로 높아지진 않을 수도 있지. 왜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실제로 높아지진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시상하부에서 설정 온도를 이것보다 시상하부의 온도가 높아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요, 우리 몸은 이걸 덥다고 인식합니다. 내 목표 온도가요 23도인데 아무 값이나 넣어봐. 지금 시상하부 온도, 이게 실제 온도야. 내 머리통의 온도야. 이게 의미하는 머리통의 실제 온도야. 머리의 실제 온도 값이에요. 내 머리통의 온도가 뭐 28도야. 난 24도가 목표인데, 그럼 이걸 덥다고 인식해서 체온을 낮추려고 한다고. 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돼야 되고요. 덥다 춥다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는 걸.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현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시상하부의 온도. 이걸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시상하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있죠? 머리에 있지. 머리. 그치, 간대에 있단 말이야. 자, 얘랑 같은 표현은 머리의 온도예요. 이건 머리의 온도야. 시상하부의 온도는. 자, 근데 이 표현 말고요, 체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 체온. 이거는 뭘까? 몸의 온도야. 여기까지 막 구분지어서 내는 경우 거의 없는데, 이게 수능에 한번 나왔었어. 언제야? 2년 전에 나왔구나. 2년 전에. 그래도 오답률을 꽤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둘은 일반적으로는 동일해요.
일반적으로 동일해. 왜? 내 머리통하고 몸통을 보통 따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내 머리통이 남극가에 있는데 뭐 몸통은 뭐 저 아프리카가 있고 이런 일은 없단 말이지. 일반적으로 같아요. 일반적으로. 됐나?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체온이에요. 시상하부 온도예요. 아니 시상하부 온도지. 왜?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 시상하부 온도와 설정 온도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체온에 낚이면 안 돼. 체온에 낚이면 안 돼. 체온에 낚이면 안 돼. 자, 예를 들어보자. 설정 온도는 내가 변화 안 시킬 거야. 그대로 놔둘 거예요. 자, 내 몸은 설정 온도랑 머리통이든 몸통이든 똑같은 상황이야. 이때 내가 뭘 할 거냐면 내 몸통만요. 머리통만 해보자. 머리통만 저 냉동 창고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 자, 처음에는 온도가 다 36도였다고 해봅시다. 싹 다 36도에 설정 온도도 36도, 머리통 온도도 36도, 몸의 온도도 36도. 근데 머리통만 넣어보자고. 그럼 머리통 온도는 그것보다 떨어지겠죠. 뭐 많이 뭐 거의 죽어봅시다. 20도 됐다 해봅시다. 머리통 20도가 됐어요. 시상하부 온도값이 20도가 돼서. 근데 설정 온도는 변화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약물 써야 변화하는 거야. 36도야. 그럼 몸에서 뭐라고 느껴요 이걸? 춥다고 느끼죠.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해요? 높여버리죠. 머리통은 올라가려고 할 거고 몸도 높아지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시상하부 입장에서는 다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통은 잘 안 올라가요. 왜? 여전히 냉동창고에 박혀 있으니까 계속 20도 부분을 유지할 거고. 근데 몸통은 36도였지. 근데 시상하부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럼 온도는 36도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지지. 그러니까 미친 노릇인 거지. 머리통은 20도인데 몸통은 40도가 되어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가 등장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나올 수는 있거든. 나오면 다 틀려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동일하다. 보편적으로는 그런 표현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동일하다. 정도로 잡고 10분 쉬었다가 15분 되면 합시다.